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던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큰 걱정 없이 자랐어요. 그렇다고 뭐 재벌집 같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남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삶이 행복하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전 나름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엄하게 다루시거나 하지도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혼, 도대체 제가 그걸 왜 했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인생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했을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저도 그냥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했더니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이야. 그래요. 결혼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결혼하고도 행복한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전 빵점이었던 것 같네요. 남자를 보는 눈이 안 좋았던 거죠. 아니, 더 나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집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버젓한 직장 잘 다니면서 돈도 모았기 때문에 좋은 차 하나 장만하고 싶었던 때였죠. 그래서 차를 구매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 자동차 딜러거든요. 그 당시엔 참 찌질해 보이긴 했어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같았는데 뭔가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하는 게 이런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려나 싶었죠. 저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차보다는 그 차가 더 좋던데 맞아요? 네? 네.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 맞기는 하면서도 또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 차도 좋고, 저희 차도 좋고, 영업사원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긴 한데, 이래가지고 차 파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실적이 거의 없긴 해요. 제 적성에 안 맞는 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제가 답답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귀여움, 그렇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괜히 마음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사 한번 대접받는 것으로 약속받고요. 네, 제가 먼저 대시한 셈이죠. 그 사람과의 연애는 나름 즐거웠어요. 사람 성격 자체가 모난 데도 없고 둥글둥글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영업도 저 모양으로 한 거겠지만요. 여하튼 저한테 대부분 맞춰주려 했었기에 연애는 즐거웠어요. 다만 결혼 상대로는 좀 애매하다 싶었습니다. 일단 자동차 딜러는 판매 실적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차를 거의 팔지 못했던 제 남편은 돈을 못 벌었거든요.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하는데 뭘 돈이 없으니 답답했어요. 본인은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진짜 영업이랑은 성격이 안 맞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영업사원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쳤어요. 저도 영업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기에 서점에 가서 영업 관련 책이란 책들은 싹 다 읽으면서 남편에게 알려줬죠. 아마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해서 알려줬던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은 머리가 멍청했던 건 아니었던지라 알려주는 건 또 잘 습득하더군요. 물론 난관도 있었어요. 말하는 건 평생 습관이니 고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1년쯤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 결국엔 고쳐지더군요.
버벅대지도 않고 깔끔하고 친절하게 말을 잘하는 세일즈맨이 되었죠. 그러자 남편도 점차 수입이 생기게 되었어요. 참 보람차더라고요.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회사에서도 에이스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가는 딜러가 되었을 정도니, 그리고 그때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엔 시댁 식구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깐깐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시댁 식구들의 인상 정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집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괜찮다 보니 집도 저희 집에서 해주셨거든요. 며느리가 집까지 해오는데 시댁 식구들이 깐깐하게 굴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결혼 초기 때도 연애를 했을 때처럼 괜찮았어요. 남편은 저한테나 저희 집한테나 잘했어요. 물론 저도 시댁이 잘한 건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처가에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보통 남자들이 달라진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아, 달라진 게 하나 있긴 했네요. 돈 씀씀이요. 아무래도 잘 나가는 자동차 딜러가 됐다 보니 버는 돈의 단위도 달라졌고 결혼할 때 집도 공짜로 얻었겠다 마음이 넉넉해졌던 거겠죠. 어딜 가면 돈도 먼저 내고 부모님이나 조카들에게 용돈도 턱턱 주곤 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이 싫었다는 건 아니에요. 도박을 해서 돈을 탕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용도로 돈을 쓰는 건 저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애초에 저도 돈을 꽤 벌고 있었기에 금전적으로 부족할 일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역시 시댁 식구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건지. 남편의 돈 씀씀이가 커진 만큼 우리 집에는 좋은 물건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엄청 탐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와서는 뭐 좋은 게 있나 살펴봤고 본인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똑같은 걸 사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솔직히 돈이 부담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치 당연히 시댁에도 그런 걸 사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와 요구할 때의 말투들이 좀 싫었던 것뿐. 그래도 어차피 제 수입을 건드릴 필요도 없이 남편 수입 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했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다 해드렸어요. 한 3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 TV며 세탁기며 건조기며 냉장고까지 그냥 시댁 살림을 아예 싹 다 바꿔드리게 되더군요. 그 와중엔 애도 생겼던 터라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셨었는데 그때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드린 물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에서 하나둘씩 안 보이기 시작했던 점이었어요. 참 이상했죠. 물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새 물건이 그새 고장났을 리도 없으니 버리신 것도 아니었을 텐데. 처음엔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 싶어서 별말 안 했었는데 사달라는 건 점점 많아지는데 시댁엔 아예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물건들도 생기길래 결국엔 혹시 제가 사다 드린 물건은 어디 갔는지 여쭤보게 됐어요. 어머님, 혹시 이번에 사드린 드라이기는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왜? 너 쓰려고 그러니? 여기 드라이기 써. 이것도 좋아. 아니요,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안 보여서요. 아, 그거? 아유, 말도 마라. 아이, 우리 딸이 그거 보더니 갖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치자니. 그런데 사실 난 그 드라이기 잘 안 쓰거든. 엄마는 잘 쓰지도 않으면서 비싼 거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그럴 거면 자기 달라고 하도 조르길래 어쩔 수 없이 줬다. 아, 그랬어요? 왜? 기분 나쁘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는 괜찮다곤 했는데 사실 좀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쓰시라고 선물한 거였는데 그 비싼 걸 휙 줘버렸다고 하니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애초에 딸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기도 하셨고 제 시누이 성격은 좀 센 편이라서
신우이가 그렇게 조르고 졸랐다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긴 했어요.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마 그동안 시댁에서 사라졌다는 물건들도 다 신우이한테 갔을 것 같아서 짜증이 나긴 했지만요. 그렇게 그냥 약간의 불편한 마음만 살짝 가지면서 신우이에 대한 시선만 조금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러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산 의류 관리기 먼지 제거와 건조되는 그거 있죠. 그걸 보시고는 이것도 꼭 갖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얘 새아가, 이건 무슨 물건이니? 무슨 장롱이 이래? 아유, 어머님, 이건 장롱이 아니라 스타일러라고 해서 가볍게 옷 먼지 털어주고 건조해주는 거예요. 어머, 그런 게 다 있어? 네, 매번 옷 한 번 입고 빨기는 번거롭잖아요. 특히 겨울철 겉옷은 더욱 그렇고. 그런데 이게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러겠다. 나도 매번 빨래하기 애매한 게 있어서 좀 그랬는데. 아이고, 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 있으면 편해요. 그럼 어머님도 구매하세요. 내가 돈이 어딨니? 하늘에서 이런 게 딱 떨어졌으면 좋겠네. 어머님 말씀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달라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저희 보고 사달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전부터 어머니가 저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럼 저희가 하나 사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신우이가 자꾸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어머님 사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드리겠단 말을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예전처럼 반응을 하면서 사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자 안달이 나셨는지 화장실에 가셔서도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문제는 화장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다 들린다는 거였어요. 아휴, 저거 받아내서 수연이한테 줘야 하는데. 에휴, 얘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평소엔 따박따박 사주겠다고 말만 잘하더니 수연이가 저거 꼭 얻어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애초에 시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신우랑 시무 둘이 짜고 속된 말로 저한테 삥을 뜯으시려고 하신 거죠. 참나. 저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린 거였는데 애초에 딸을 줄 생각으로 저한테 그러신 거였다니 이게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우이가 미리 저한테 얻어오라고 했다는 말도 좀 그랬어요. 아마 남편과 대화 중에 이번에 이걸 샀다는 걸 들은 모양인데 갖고 싶으면 자기들이 살 것이지 왜 저희한테 뜯어내려고 하나요? 그것도 어머님한테 좋은 걸 해드리려는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요. 전 그날 결국 끝내 사드리겠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모른 척을 했어요. 어머님도 결국엔 사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기도 하셨는데 이게 특별 세일 기간에 샀던 거라서 다음 세일 때 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저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전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어요.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시누이 살림을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도와주나요?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가정이 있는데요. 저도 여우처럼 행동해야지. 안 그러면 이 구미호들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무래도 육아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더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입도 많이 줄긴 했죠. 물론 그래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기에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시댁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단 점이에요. 저를 마치 식순이 취급을 하더군요. 일도 안 하고 자기 아들 힘들게 버는 돈으로 지 배만 채우려고 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아들 돈으로만 생활하는 걸 아시게 된 이후로는 대놓고 용돈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어차피 내 아들이 버는 돈인데 그걸 너 혼자 다 쓰려고 하니? 양심이 없어? 우리가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지, 아니 네가 키운 거 아니잖아. 아이, 아무 소리 말고 용돈 더 줘. 네 돈도 아닌데 왜 네가 관리를 하려고 해? 그 소리가 제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 저라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나요? 육아에 집중할 사람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일 뿐이었는데. 하지만 저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긴 싫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용돈 관련해서는 남편과 상의를 한 뒤 전보다 더 많이 드리기로 했어요. 단 시댁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더 많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하고 있으니 자기 혼자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일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영업직이다 보니 부부 모임도 자주 갖곤 하는데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드리는 걸 말한 모양이에요. 그날 갑자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와서는 얘, 너 너희 집에도 나랑 똑같이 용돈 주니? 네? 아니, 애가 그러잖아. 할머니도 외할머니처럼 엄마한테 용돈 받냐고. 아, 외할머니가 그 돈으로 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하면서 얼마 받는지도 알고 있던데. 아이, 그게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서.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니? 지금 내 아들 돈으로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게 네 돈이야? 어? 네 돈이냐고. 어디서 귀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으로 너네 집한테 돈을 갖다 줘. 그거 당장 그만둬라. 어머님, 그게 뭐야, 지금 이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아이, 당장 그만두라고. 전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로서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친정에 돈을 주지 않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돈을 벌어왔었고 애초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친정에서 해준 것이며 그리고 제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말씀해드리면 사달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용돈을 끊겠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자 그래도 남편이 나서주더군요. 아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똑같은 부모님인데 똑같이 해드려야지. 부부관계에선 공정해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집 누가 해줬는지 엄마도 알잖아. 그럼 그것도 보답해야지. 아이고, 열분났다, 열분났어. 아이, 그래서 그깟 돈 때문에 네 친엄마보다는 장모님 챙기겠다 이거니? 아니, 무슨 말이 그래. 똑같이 챙긴다는 거지. 어차피 엄마 용돈 부족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응? 아이고, 기가 막혀서. 아이, 됐다, 끊어라. 사실 썩 상황이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장의 위기는 그렇게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는 피할 수가 없겠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어머니께 뭘 사줄 때마다 이것도 너네 집에 똑같이 해줬냐고 따지시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럴 때면 그래도 남편이 허허거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긴 해줬지만 제 입장에선 가시밭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을 땐 분명 저한테 무슨 짓을 하긴 하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시누이 애들을 데리고 오더니 우리 아들은 돈 주면서 효도하는데, 아, 너는 나한테 뭘 주고 효도할래? 식순이처럼 밥 처먹기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라도 해라. 라면서 시누이 애들을 맡기더군요.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애들을 맡겼는데 그걸 저한테 시키시는 거죠. 그것도 단 한 번에 그치시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시누이 애들을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애들을 저희 집에 두고서는 그냥 휙 가버리시는데 애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 어쩔 수 없이 남해에 독방 육아를 해야 했어요.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하죠. 시댁에게 잘하고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다 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거. 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저 사람과 사람과의 예의, 윗사람에 대한 예의 그 정도는 지키고 싶었어요. 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든 저는 인간다움을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상황이 그쯤 되니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더군요. 남편은 나름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저 허허대기만 할 뿐 남편도 시어머니께 세게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모습을 봐도 시어머니께 좋게 말하기 위해 애쓰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말을 듣겠나요? 그런 상황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 전 그맘때쯤 슬슬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하러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께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 싶었어요. 나도 귀하게 자란 자식이고 결혼할 때 부족함 없이, 아니 오히려 넘치도록 다 해왔는데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억울했죠. 전 다음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땐 참지 않고 말하자고, 그만 당하고 이혼하겠다고 하자고. 하지만 제 다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든 남편에게든 그런 말을 꺼내긴 쉽지 않았어요. 눈앞에 제 자식을 보고 있으니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렇게 전 혼자 소가리만 하며 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힘들게 버티고 있던 저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영업을 하다가 웬 사기꾼과 엮이면서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웬 여자가 자신한테 차를 하나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뒤에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접근하고 자신들의 지인들을 소개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차를 팔 수 있게끔 해줬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여자는 지인들에게 차의 값을 부풀려서 말한 뒤 돈을 추가로 뜯어내어 자신이 그 돈을 먹었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돈을 쥐어주면서 자신과 만나면 이렇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돈을 받는 건 불법이기에 그 돈을 받지도 않았고 처자식도 사랑하고 있기에 그 여자의 마음도 받아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앙심을 품고 남편을 사기꾼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더군요. 차 가격을 부풀려서 자신 지인들의 돈을 갈취하다시피 했고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스토킹까지 하고 있다고요. 남편은 당연히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그 여자는 치밀하게 자신의 지인들에게 받은 돈도 남편 통장으로 입금한 상황이었던지라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갔고 남편은 사기꾼으로 몰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그 사실이 직장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징계성으로 잘리게 된 거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며 무고로 맞고소를 한 뒤 상황을 회복시킬 거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이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눈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당한 거였어요. 애초에 제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업사원인 주제에 말도 잘 못했던 어수룩한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런 남편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들 뒤통수나 치는 사람이 마음까지 안 받아준다면서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다니 진짜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와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이래저래 바빴어요. 양가 부모님께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죠. 어차피 재판으로 가면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고 그럼 다시 상황은 회복될 터이니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재판이라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시간도 시간이고 사실을 증명해내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변호사 선임비도 그렇거니와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 하지만 남편은 직장을 잘린 상태라 수익이 없으니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나는 법이었을까요? 남편 대신 제가 돈을 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저는 평소에 짬이 날 때마다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육아와 관련된 글들, 남편과 모임을 하며 갔던 맛집에 대한 글들, 그런 것들을 취미 삼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블로그가 좀 유명세를 치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이전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준으로는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해가며 소송이 잘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시모의 음력생신이 다가오더군요. 생활비나 겨우 벌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모의 그 생신을 챙겨야 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평상시엔 저희가 버는 돈이 컸다 보니 생일 같은 때에도 크게 용돈을 드리고 좋은 선물도 해줬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은 소송으로 바빠서 시댁에 가는 것도 저 혼자 가야 했어요. 시댁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 시댁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하루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댁은 희한한 게 시모의 생신 바로 다음 날이 시아버지 제삿날이어서 첫날 시어머니 생신을 챙겨드리고 시댁에서 잔 뒤에 그 다음 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했거든요. 자그마치 이틀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를 상상해보니 정말 지옥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든 선물을 준비하긴 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 따로 선물을 살 수는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광고로 받은 건강보조식품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통장 저 통장 긁어 모아서 겨우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가기로 했어요. 물론 그래도 예전보다 적은 건 당연하기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실 건 뻔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예 안 해가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한 소리만 하시고 말겠지 하며 기대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밝아온 시어머니의 생신날, 그런 저의 기대는 1도 통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꼴랑 30만 원을 가져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셨어요. 거기다 옆에서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화를 돋우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30만 원? 너 지금 장난하니? 내가 그동안 너네 집에 용돈 주는 것도 참고 넘어가 줬었는데, 아니, 내 생일에 30만 원? 이걸 지금 누구 코에 붙이라고 가지고 온 거야? 엄마, 이것 봐. 선물도 가져온 게 고작 건강보조식품이야. 참나, 이런 걸 생일 선물로 주고 있네? 야, 우리 엄마가 거지야? 우리 엄마 생신날 고작 이런 걸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시더군요. 아들, 네 마누라가 지금 얼마 가지고 온지 알아? 30만 원이야, 30만 원.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지금 이게 말이 돼? 너 엄마한테 30만 원 주라고 한 거 맞아? 아니지? 얘가 지금 중간에서 돈 가로챈 거지? 아유, 엄마, 내가 30만 원 드리라고 한 거 맞아. 그냥 이번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응? 이번만 그렇게 넘어가요. 사정? 아니, 무슨 사정인데? 아니, 그게, 아무튼 있어, 그런 게. 이거 봐, 이거 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도 못하잖아. 이거 네 마누라가 시킨 거지? 시댁에 잘하지 말라고. 내가 친애 집에 용돈 주는 거 불만 있어 하니까 나도 좀 당해보라고 일부러 엿먹이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30만 원 드리라고 한 거 맞으니까 그만해, 엄마. 응? 다음엔 정말 잘 챙겨줄게. 나 지금 좀 바빠서 통화 끊어야 될 것 같거든. 엄마가 이해해줘. 알았지? 나 끊는다.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러고는 끝까지 본인 아들 탓은 안 하면서 제가 시킨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참 나이만 먹었지 어떻게 이렇게 어른 노릇을 못하시는 걸까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생신날은 적당히 넘어갔어요. 물론 생신밥을 먹는 동안 저는 이게 밥인지 풀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맛도 느끼지 못하고 체할 듯이 먹긴 했지만요.
그런데 다음 날 시아버지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새벽같이 나가더군요. 야, 네가 꼴랑 30만 원 준 거, 오늘 다 쓰고 올 거야. 이걸로 밥이나 한 끼 사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참나, 적선하다시피 준 이 더러운 돈, 빨리 써버리고 와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넌 혼자서 제사 준비나 잘하고 있어. 네가 날 이렇게 대접했는데, 나도 그에 맞게 대접해줘야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오해라도 풀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니 꾹 참았어요. 에이, 그래. 차라리 나가 계시는 게 속 편하다. 눈칫밥 먹어가며 같이 일하는 것보단 혼자 속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야 속이 덜 상하니까요. 혼자 연락에 제사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침 남편이 시댁으로 오더군요. 소송 준비가 잘 마무리되어서 일찍 올 수 있었다고요. 전 그래도 역시 저에게 힘이 되는 건 남편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준 남편에게 미안하게도 전 잠시 후 집을 나가야 했어요. 같이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제 블로그에 급하게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지금 한두 푼이 아쉬운데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걸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게 남은 제사 준비를 부탁한 뒤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고주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광고주랍시고 나타난 사람, 알고 보니 남편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그 여자더군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단번에 알아봤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면상에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충동이 마구 샘솟았어요. 어제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던 것들, 아침부터 혼자 제사 준비를 했던 것들이 전부 이 여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뺨은 물론 머리털도 다 뽑아버리고 싶었죠. 혼자 씩씩거리면서 전 그 여자에게 지금 미친 거냐고,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불러냈냐고 따졌어요. 사실 목적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할 테니 소송은 취하해달라. 자기도 힘들다 어쩌다. 동정심 유발해 가면서 저를 회유하려고 불렀다 생각했죠. 전 그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시고 있던 커피를 그 여자에게 부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꺼낸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왜 불렀냐고요? 그야 당신이 속고 있으니까요. 뭐? 무슨 소리야? 오늘 제가 당신을 만난 이유는 당신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충 아시죠? 그리고 그쪽은 남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테고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냐고. 그럴까요?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당신 남편은 생각보다 악랄한 사람이에요. 개소리 하지 마. 지금 날 깨워서 소송 취하게끔 만들려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흥분하시는 것도 다 이해하지만 우선은 이걸 보고 얘기하시죠. 뭐? 이게 뭔데? 당신의 남편이 아닌 제가 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꽤 많죠? 그 여자는 여러 서류를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것들만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 기타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저기요, 이렇게 차 사신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한 끼 할까요? 제가 한턱 살게요. 지인분들도 혹시 차 사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가정에 있는 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당신 꼬셨을 텐데. 지인분들 차 사신 건 괜찮대요? 근데 사실 차 가격 좀 부풀려서 받았어요. 이 돈 선물로 드리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두세요.
야, 너 자꾸 내 마음 안 받아줄 거야?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너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거든. 아이, 미안. 어젠 내가 조금 화를 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튕기고 우리 잘 지내자. 내가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 아, 괜찮다니까.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 나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좀 있는 집 딸이라서 사랑한 척 한 거지.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들. 거기다가 사진은 그 여자의 집 앞에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이게 대체 뭐죠? 말했잖아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아니,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곧 진행될 소송에서 이것들도 다 제출이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마 당신은 오히려 반대로 알고 계셨을 테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제 지인들의 돈을 뜯어냈고 그 돈을 제 호감을 사기 위해 보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을 다시 반대로 입금했고요. 그리고 스토킹,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다 사실이죠? 아니, 충격이 크시겠죠. 배신감도 크실 거고. 하지만 그래도 그쪽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배신감은 더 커질 테니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루 빨리 지옥에서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멀어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리곤 다시 그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혹시나 조작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닐지 의심이랄까 혹은 헛된 기대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서류의 내용들은 그 여자가 말한 내용들은 다 사실이었죠. 정말 허탈하더군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순간이 오면 화도 안 나나 봐요. 현실감도 없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는 듯 했어요. 순박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왔을 줄이야. 저는 그렇게 카페에서 1시간 정도를 혼자 있었어요. 그런 뒤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그리곤 그 여자가 준 서류 뭉치를 꽉 쥔 채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다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신발 하나가 날라오더군요. 그새 나가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와서 저에게 신발을 던진 거였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남편에게 맡기고 치는 혼자 싸돌아다녀? 말세다 말세.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안 나가? 아유, 엄마 왜 그래? 내가 그러라고 했다니까. 자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 아유, 엄마 그러지 말라니까. 남편은 아주 순한 양처럼 착한 얼굴을 하며 시무를 뜯어 말리는데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소리치고 욕을 하시면서 신발 하나를 더 던지려는 순간 저는 제가 받아온 증거 자료를 다 내던지며 어머님, 저도 딱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콩밥 신세라고요.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장시간의 침묵 뒤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곧장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저한테 매달리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인 거냐고 계속 묻기만 하셨고요. 그 후 저는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며 그 여자를 돕고 있어요.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했으나 남편과 시모가 끝까지 제게 매달리면서 질질 끌기에 일단은 별거 생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남편은 재판을 받고 형까지 구형을 받아서 수감이 됐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본인 가족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세아가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간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니?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게. 응? 자식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도 정말 잘못했다. 그것도 다 사과할게. 응? 집이라도 어떻게 재산 분할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제발, 늙은 나이에 이렇게 빌고 있는데.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를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어요. 더 이상 듣기도 싫었어요. 때로는 저희 부모님이 와서는 그 아줌마를 혼내주기도 했어요. 귀한 딸, 그래도 잘 좀 봐달라고 집까지 사서 시집 보냈더니 이게 뭐냐고.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니 다신 접근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부업으로 하던 블로그가 더 커지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버는 돈보다 잃고 있는 돈이 더 많지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죠.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엔 협의 이혼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끝까지 해낼 겁니다. 올해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올해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다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